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들었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학 한림원에서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제2의 갤럭시 폴드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소재가 아닌 혁신 부품을 개발해 사용하는 방법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GD코리아 양태훈 기자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삼성이 외계인을 고문해 갤럭시 폴드를 만들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제2의 갤럭시 폴드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들었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늘의 주제인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 노동 규제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내용이죠.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을,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취급 기준을 강화한 법을,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 일부는 갤럭시 폴드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듯이 갤럭시 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의 집약체가 나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갤럭시 폴드가 출시되기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갤럭시 폴드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아마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일 겁니다. 이를 만들려면 부품도 접었다 펼 수 있는 혁신적인 것들을 사용해야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수십만 번을 구부려도 부러지지 않는 투명 필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투명 필름을 우리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플루오린 폴리미드가 바로 이 투명 필름의 원재료입니다. 우리가 제2의 갤럭시 폴드를 만들려면 직접 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혁신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소재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행 화평법 하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화학물질을 무조건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거나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등록 기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제조 수입량에 따라 최대 47개의 시험자를 요구하는데 길면 수개월이 걸리죠. 스마트폰 하나를 출시하는데 기획부터 부품 수급, 샘플 제작, 테스트까지 통상 1년이 걸립니다. 제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바로 구형이 돼버리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소재가 아닌 혁신 부품을 개발해 사용하는 방법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도 새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외국 기업으로부터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록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외국 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외부에 이런 정보를 노출될 수 있다는 거로 꺼려 한다는 거죠. 이러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화관법에 따라 공장 내에 제3자가 관리하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구축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화학물질을 관리 감독할 건지, 외부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 모든 걸 담은 장외 영향 평가 보고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문서 한 건당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주당 52시간을 일하면서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일은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생태계가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로 얽혀진 구조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중소, 중견기업이 아무리 죽어라 정해진 기한 내 프로젝트를 완수해도 대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현재 기업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2030년까지 당장 등록과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영향 평가서와 위해 관리 계획서를 통합 제출하도록 했죠.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화학물질은 한시적으로 시험 계획서 제출 시 선제조를 인정하거나 R&D용 물질은 최소의 정보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규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등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부도 현행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제는 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 변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화평법과 하간법은 2014년 시행규칙이 마련됐고 정부와 기업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해서 6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됐죠. 그런데 올해 들어 많은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의 불황이 왔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레인으로 구성된 공학 한림원에서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산업 구조를 재편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기 불황이 온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얘기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입니다. 공학 한림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핵심 원처형 기술 고도화의 실패, 대립적인 노사관계, 고급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계에서 환경규제와 노동규제에 대한 개정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현행 환경규제와 노동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 고급인력 부재 등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해법은 없을까요?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소재 산업이라는 거는 100% 화학 산업이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소재를 만드는 화학 산업이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게 돼버렸어요. 사고가 나면은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화학관법에 의해서는. 화평법은 이건 정말 웃기는 법이에요. 공장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독성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구절 몇 개 조항을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잡혀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언론에서는 물질 하나 등록하는데 1억이 든다라거나 이거 한꺼번에 등록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그 보도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게 2030년까지 되게 단계별로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협의체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공동 등록까지 하게 만든 상황이거든요. 네. 법 규제를 완화시킬 게 아니라 만약 기업이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질들이요, 규제 때문에 그게 공장 설비를 못했고 기업에서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 수입했을 때가 더 쌌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공장들을 안 만든 거지 규제 때문에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선 전문가들은 화평법과 화간법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준의 그런 법은 반드시 필요한다는 거죠. 하지만 산업발전 측면은 구분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와 산업부, 고용부로 나뉘어져 있는 감독체계를 구분하자는 거죠. 시설에 대한 안전부구는 환경부가, 산업 활성화 측면은 산업부가,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맡도록 하자는 겁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되 산업 발전은 저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종결이 되겠죠.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보다는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에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컨대 환경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면 고용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기본적으로 소관하되 대상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별법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이 정규직 채용을 늘려서 이거에 대응하기보다는 하청 업체들한테 일을 전가하는 상황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죠. 유연근무제 확대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무제와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제도를 늘려단다는
요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이제 현행 3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있는데요. 이걸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다는 얘기고, 선택적 근로제도의 경우에는 현행 1개월인데 이거를 3개월 안에서 이제 해달라는 요구죠. 지금까지 환경규제와 노동규제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상 저는 GDN코리아의 양태현 기자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